우리 교육 재정 중에서 정부 간 재정 배분 보시겠습니다. 재원 확보할 때 이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재정을 이제 배분할 때는 크게 이제 보조금과 국고보조금과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형태는 국고보조금이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의 용도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돈이고,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정률보조금은 액수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고, 정액보조금은 비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부금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교부금의 형태가 일반적인 돈이죠. 그렇죠? 교부금은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내려보내요. 교육에 이 정도 필요하다 그랬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통으로 내려보냅니다. 조건부 교부금과 정액 교부금이 있어요. 조건부 교부금은 이제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여기 이런 거 잘했으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준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이고, 정액 교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액수를 딱 확보해 갖고 액수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돈,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액수를 판단할 때 기준 재정 수요액 빼기 기준 재정 수입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돈이거든요. 필요한 돈. 필요한 돈 빼기 가진 돈. 지방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돈 빼기 가진 돈.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줄지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있으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그죠? 교육부로 내려보낼 때 이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 교육부에서 시도로 내려보낼 때 교부할 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교부금만 있는 건 아니고 보조금도 있긴 있었지만 주된 재원이 이제 교부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또 학교로 내려보냅니다. 이때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해서 또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부에서 교육부로 내려보내는 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부에서 교육부로 내려보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렇죠? 뭐, 요 퍼센테이지는 그냥 보라고 써놓은 거고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정부에서 교육부로 갈 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갈 때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교부금은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내려보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교부금이 내려가는데, 이때 돈 액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준 재정 수요액, 필요한 돈, 빼기 기준 재정 수입에 있는 돈. 그죠? 필요한 돈에서 있는 돈을 빼고, 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돈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준 재정 수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 단위가 가중학생 수예요. 학생 수, 그렇죠? 아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도시초등학교를 1.0으로 보죠. 도시초등학교가 1.0, 중학교가 1.2, 고등학교는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간벽지, 농어촌 1.2, 1.5, 1.7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측정 단위, 가중학생 수 곱하기 단위 비용은 학교 급별 표준 교육비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돈의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필요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중학생 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가중학생 수. 학생 수에 가중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으로, 머릿수 한 명으로 세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돈이 많이 들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많이 들고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치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돈의 규모를 산정할 때 대체로 그렇죠? 측정 단위 곱하기 학교 급별 표준 교육비 이렇게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뭐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특별 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원금,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발생할 때 또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교육비의 개념,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낼 때, 이제 학교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표준교육비입니다. 자,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표준교육비의 개념은 사실은 좀 아셔야 되죠. 외우셔야 되죠. 자, 이게 뭐냐 하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가 표준교육비입니다. 최저 소요 교육비예요. 엄청 풍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이 정도 있으면 겨우겨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돈을 이제 내려보내는 게 표준교육비입니다. 자, 최저소요 경상비. 표준교육비란 또 최저소요 경상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실 이제 교사페이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부터 다 있어요. 표준교육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학교 회계 전출금,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런 어떤 예산의 총액들이죠. 학교 회계 전출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쓰는 돈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학교당 경비가 있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당 경비, 그다음에 학급당 경비, 그다음에 학생당 경비, 그다음에 총액 배분 사업비. 이제 교육부에서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이런 것들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도에는 컴퓨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공급해야 돼. 이러면 컴퓨터를 위한 어떤 목적 사업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예산 운영의 원칙이에요. 각 학교마다 이제 예산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예산을 잘 운영해갖고 지금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보 공시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학교들마다 학생 수, 교육과정, 예산, 결산 이런 거 전부 다 정보 공시하는데 학교 예산 운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뭡니까? 예산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뭐는 빼고 쓰고 이런 부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산 총계주의 다 써야 돼요.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결산에 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일 예산주의, 예산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예산을 만드는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추가로 돈이 필요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단일 예산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 예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경상비 말고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지출이 필요할 때 특별회계 예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올해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내년에 써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등록금 낸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졸업하면은 뭐야 내가 후배들 위해서 돈 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 년도 돈은 그 해에 다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 승인의 원칙, 추가 경정 예산이 됐든 특별회계 예산이 됐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승인을 다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개성의 원칙. 공개하고 있죠. 일반에게.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정보 공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성의 원칙.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애들 등록금 받았는데 그거로 건물 짓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은 올해 등록금 낸 애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얘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건물을 짓잖아요. 얘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정성의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을 갖다가 막 선생님들이 잘못 운영하셔가지고 3월달 되니까 벌써 돈이 없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쉬워요. 재정이 조금 오래 걸렸고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입니다. 감성 리더십은 골만 교수가 얘기했죠. 우리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이건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골만 교수는 누구예요? EQ 얘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감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감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의 구성 요인은 개인 역량과 사회 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역량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량이 개인 역량입니다.
개인 역량 안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인식, 자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감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입니다. 자, 사회적 역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설득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량 안에는 사회적 인식 능력과 관계 관리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반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표로 보시면은 개인 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있죠. 자, 개인 역량 안에는 자기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이 있고 사회적 역량 안에는 사회적 인식 능력과 관계 관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본반에서 자세히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나 이제 실제를 보면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좀 실제를 보시면은 중앙교육행정조직은 대체로 이제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하부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그때마다 부서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국관 이런 숫자가 약간씩 조금 변합니다. 근데 요게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실 4국 10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40국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변함이 없는 것은 실국관, 과 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조직이죠. 지방교육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자치를 기본으로 근간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이제 시도 단위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 교육자치단체예요. 의결기관으로는 이제 시도의회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자, 이제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를 앞에서 안 지운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교육위원회가 했던 그런 활동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행정학 책에 이 교육위원회가 없어졌는데도 아직 다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살려놨고요. 사실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상임위원회라는 걸로 대체를 했는데, 글쎄 이게 말이 많아요. 이제 교육위원회를 다시 살려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결기관이 시도의회이면서 교육감,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 중앙은 이제 교육부잖아요. 교육부는 전국 규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방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과 지역의 학교 교육 이런 것들에 관한 사무를 관장을 하고, 지역의 교육행정은 시군, 자치구에 있는 교육지원청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 넓으니까 동작구, 노량진 같으면 동작구 교육지원청 이렇게 따로 나와 있겠죠.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또 따로 있고요. 교육감이 이제 조희연 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 교육청이 따로 있고, 교육지원청은 또 그 산하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가업을 수행하고, 초등학교는 초등 단계의 장학사가, 중학교는 중등 단계의 장학사가, 유치원은 유치원 단계의 장학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교육기관, 각급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단위학교의 운영은 대체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제입니다. 학제는 제가 이제 교육사회학 시간에 충분히 이제 다루었는데, 학제는 교육사회학에서 다루기도 하고 교육행정학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교육사회학 기본 이론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는데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제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과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학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6334의 단선형 학제로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분기형 학제로 보기도 합니다. 자, 학제의 발달을 보시면 왜 복선형, 분기형, 단선형으로 되어 있냐 하면, 복선형 학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인문과 실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학제, 인문과 실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학제, 이것이 이제 복선형 학제예요. 복선형 학제입니다. 이 인문과 실업 간에는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복선형 학제고, 단선형 학제는 인문 실업의 구분이 없어요. 단선형. 자, 단선형 학제는 인문 실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형, 포크형이라고 돼요. 분기형은 인문과 실업에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왕래가 다 돼요. 인문과 실업이 다 왕래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분기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인문과 실업이 구별이 되어 있으나 왕래가 되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기형으로 볼 수 있지만 분기형이라고도 말하고 단선형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구별이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제는 단선형이다 이래도 틀린 건 아니고 우리나라 학제는 복선형이다 이래도 틀린 건 복선형은 틀렸죠. 분기형이다 이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학제 발달은 이제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복선형에서 분기형에서 단선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교육 기회의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학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기본 학제가 6, 3, 3, 4의 단선형 학제를 갖고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제가 6, 3, 3, 4의 단선형 학제예요. 우리나라는 분기형 학제라고 보기도 하고 단선형 학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6, 3, 3, 4 요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요 형태가 기본 학제예요. 근데 교육적인 선진국은 기본 학제만 딱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특별 학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기본 학제 중심으로 학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경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하기 좋기 위해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통제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일제에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교육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학제가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학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등국민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있는데 혹시 주변에 고등국민학교나 방송통신중학교 나온 친구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별로 없어요. 별로 옛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선생님들 또래 정도 된 분들이 이런 학교를 나오는 케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는 특별학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통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기는 하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통대가 좀 있긴 한데 대체로 그죠. 중고등학교 과정은 기본 학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특별학제를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켜서 좀 학생들의 선택에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성교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외의 교육제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학제와 특별학제 외의 교육제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교육도 있습니다. 특별학제 이외의 여러 가지 학교들, 대안학교, 홈스쿨링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기본학제 중심의 학교로만 운영이 될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경직성, 교육체제의 탄력성이 결여되고, 그죠? 학생들, 이제 우리나라의 학제의 문제점이에요. 학교 학년제의 고정,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이 유아교육 부문에 있어서 진짜 유아교육 법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은 유아교육과 분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일반 교육학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교육법도 사실은 이제 교육학 하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비효율, 교육 연한의 적절성의 결여. 그 다음에 단선형 학제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한다.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합성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거의 실제적으로 교실 붕괴 상황에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발달에 좀 부적합하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시면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공무원의 권리는 첫 번째 신분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을 보유해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그죠? 교사로서의 업무를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쟁송제기권, 학교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뭐냐면 학교에서 체포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있고 교사의 고유 어떤 교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현행범이거나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는 학교에서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교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시면은 뭔가 이제 잘못된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교권을 박탈당할 그런 실수를 하셨을 경우에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후임자를 뽑을 수 없어요. 그게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예요. 내가 학교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명된 것도 아닌데 내 후임을 벌써 뽑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회 참여권, 여러 가지 교육회들이 있거든요. 뭐 수업 연구 모임 이런 거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상의 권리로 보수를 받을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무입니다. 의무는 이제 교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활동의 제한.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선서, 성실, 복종,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 뭐 이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직장 이탈 막 하시면 안 돼요. 직장 이탈 하실 일이 있다면 출장원을 내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뭐 이런 의무들이 선생님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굉장히 긴 내용을 설명했는데, 자, 모범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실 때 제가 이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론과 결론은 중요하다. 서론과 결론은 잘 써야 한다. 그렇죠? 작년 내내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 한다. 이 말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론과 결론 잘 써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시간에 막 50%를 할애해서 서론과 결론을 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론과 결론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는 답안지가 앞뒤로 한 장이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짧은 분량이에요. 짧은 분량에 나의 교육관, 교육학적인 지식을 다 피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론과 결론, 이제 물론 본문도 잘 써야 되는데 서론과 결론은 반드시 잘 써야 합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서론과 결론을 잘 기술해 주십시오. 서론과 결론 잘 기술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많은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모범 답안 읽기. 근데 읽기만 하면 되나? 읽기만 하면 쓸 수 있나? 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모범 답안을 드리고 계속 반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좋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다면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십시오. 따라쓰기 연습. 따라쓰기를 하실 때는 글자 연습하느라고 보고 쓰시지 마시고 덮고 그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모범 답안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과 암기가 됩니다. 서론과 결론은 잘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을 더 말씀드리면 서론, 결론 각각 한 문단입니다. 각각 한 문단. 한 문단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두 자 정도 들어와서 시작해서 끝내는 거. 요거거든요. 그쵸? 요게 각각 한 문단이에요.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그 다음에 각 문제당 한 문단. 자, 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각 문제당 한 문단. 각 문제당 한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길어요. 중등 문제는 굉장히 깁니다. 초등도 뭐 길긴 하지만 중등은 더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문제당 한 문단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장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주로 어떻게? 두 갈식으로. 만약에 의미를 써라 이랬으면 의미는 무엇이다. 명칭을 써라. 명칭은 무엇이다. 문제의 순서대로. 그쵸? 그 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문제 순서대로. 1번, 2번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 순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 문제 안에서 쓰라고 한 내용 그 순서대로 그렇게 문제 순서대로 기술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걸 좀 지워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1 서론 그렇게 하고 2 하고 이제 본론의 제목 쓰고 그죠? 그 다음에 3 결론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쭉 줄글의 형태로 문단만 나눠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오늘 나눠드린 것과 같은 답안지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서론 한 문단 쓰고 각 문제마다 1번 제목 정하고 답 쓰고 2번 제목 정하고 답 쓰고 이렇게 해서 끝에 결론 쓰는 형태. 이런 형태를 저는 이제 가장 선호해서 많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이 답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채점자들이 볼 때 눈에 확 띕니다. 왜냐하면 얘가 1번 문제 답 이거 썼구나. 2번 문제 답 이거 썼구나. 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답을 썼는데 채점자들이 헷갈리거나 막 신경질 나거나 이렇진 않아요. 막 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이러면 채점자들이 화가 납니다. 채점자들 화나게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리어하게 보이라고 저는 이런 형태를 좀 선호하는데 제가 어차피 모범 답안을 여러 형태로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필요하신 대로 찾아 쓰시면 되는데 분명한 건 어떤 로마자 1 서론 해서 답을 쓰시든 지금처럼 1번, 2번, 3번 해서 쓰시든 그것 때문에 감점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험생이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면은 감점당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만점짜리 답안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답안 복구도 시켜보고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잘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겁먹지 마시고 내용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는 어떤 걸 쓰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론에는 뭘 쓰라고 했습니까? 서론에는 이 문제의 그쵸? 이 문제의 플러스 내가 앞으로 어떤 답을 쓰겠다 속에 1번, 2번, 3번, 4번 문항 어떤 걸 쓰겠다라는 것들을 쓰는 것이 서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의와 소개. 근데 의가 어렵다. 의를 원래 쓰는 게 맞아요. 의를 원래 쓰는 게 맞는데 의를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빼시고 소개만 쓰십시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서론이 중요한 이유. 서론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첫인상이 딱 있어요. 서론은 첫인상입니다. 그죠? 서론을 아무렇게나 썼죠? 그럼 처음에 굉장히 무례하게 그 사람 만난 겁니다. 우리는 답안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답안지로 예의도 지키시고 답안지로 필요한 얘기도 하시고 내 답안은 잘 썼으니까 채점 잘해서 만점 주세요. 이런 얘기도 답안지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좌우합니다. 글씨 중요합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는 명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글씨는 잘 쓰셔야 됩니다. 글씨가 너무 악필이면 약간씩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펜글씨 쓰기 이런 거 연습, 한글 펜글씨 책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글 펜글씨 책 썼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가 원래 글씨체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옛날에 시화전이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맨날마다 문집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어떤 글씨였냐 하면 완전 모양 글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제가 이렇게 글씨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 교정하면서 한글 펜글씨 교본으로 만년필 가지고 한글 연습을 했는데 한 2주 연습하니까 글씨체가 바뀌어요. 한 2주 정도 매일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한 거 아니고 하루에 한 30분? 40분? 그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글씨체가 이제 정자체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악필인 경우에는 글씨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량. 그죠? 분량 채점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분량 때문에 점수를 막 깎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분량은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저는 꽉 채워 쓰라고 합니다. 앞뒤로 끝까지 꽉 채워 쓰십시오. 꽉 채웠을 것. 요걸 권장합니다. 당연히 꽉 채웠어야죠. 교육학 공부한 게 분량이 얼만데.
그쵸? 그 공부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쓰셔서 앞뒤로 꽉 채우셔야 됩니다. 꽉 채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채점해보고 첨삭해보니까 꽉 채워 쓰시는 게 힘든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요점만 간략하게 쓰는 습관이 된 분들, 성격이 쿨하신 분들, 예를 들면 또 이제 공학을 전공하시거나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꽉 채워 쓰기가 어려운 좀 글쓰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연습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로 꽉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논리적인 설명으로 꽉 채워 쓰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꽉 채워 쓰는 게 난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앞면 플러스, 그죠? 앞면 플러스 뒷면에 3분의 2. 이 정도까지 채우셔야 돼요. 이게 합격권이에요. 일단. 그쵸? 교수들은 분량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분량 분명히 봅니다. 분량, 글씨체, 서론, 결론 봅니다. 교수들이 줄 수 있는 점수가 한 5점 정도 돼요. 이게 이제 1번에서 0.5, 2번에서 1점, 3번에서 0.5 이렇게 갖고 오면 교수들이 재량껏 줄 수 있는 점수가 한 5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좌우돼요. 점수 깎아요. 얘는 못 쓴 것 같다. 깎아요, 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하게 하시려면 서론 결론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 출제, 이 채점자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채점자들 화나게 하지 마시고 채점자들이 알아보고 싶게 답을 쓰시려면 문제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각각 한 문단씩 구성해서. 그 다음에 분량은 꽉 채워서 쓰셔야 돼요. 꽉 채워서 쓴 사람은 점수 깎기가 조금 갈등이 돼요. 얘가 이만큼 썼는데 깎아도 될까? 이렇게 갈등이 좀 됩니다. 꽉 채워서 글씨 또박또박해서 전부 채워 서론 결론 잘 쓰고 막 다 썼다는 얘기는 답안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선생님 저 점수 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락 구분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각각 한 문단에 한 문제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주어. 생략하지 마십시오. 주어 꼭 쓰셔야 돼요. 주어. 주어를 막 다 생략하고 쓰면 문장이 길어지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주어하고 동사 일치시켜 주십시오. 이게 잘 안 돼요. 장학은 뭐 살아있다라든가 뭐 나는 살아있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장학은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조직은 맛이 있다라던가 뭐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막 문장을 생략하고 아는 문장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어랑 동사랑 완전히 일치가 안 하는 겁니다. 문장이 주어랑 동사랑 일치가 안 하면 이상한 문장이 돼요. 아셨죠? 자, 이런 연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의의와 소개, 서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의의와 소개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제를 근간으로 하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썼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가 의의예요. 여기까지가 의의입니다. 지금 보실 때는 여기까지가 의의예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원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의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줄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제도인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표준교육비 쭉 열거했죠. 요거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입니다. 의의와 소개를 쓰는데 근데 만약에 의의를 못 쓰겠으면 요 소개를 조금 더 풀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 줄만 쓰시면 안 되고 소개를 약간 더 풀어서 쓰시면 꼭 의의를 쓴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스킬이 필요해요. 글쓰기 연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론은 중요합니다. 한 5줄 정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의 의, 교육자치 원리, 학교 자율경영, 심의사항 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써두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뭡니까? 법정 재원의 명칭이 뭡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었죠. 자, 그 다음에 학생당 단위비용은 표준교육비였거든요. 벌써 여기 제목으로 답을 딱 달아뒀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감성 리더십에 대한 거였고요. 3번 문제는 자, 감성 리더십의 어떤 명칭 쓰라고 했어요. 감성 리더십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칭 쓰라고 그랬어요.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 명칭 쓰고 조직기구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급하게 좀 했는데 그 의미들이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의 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학제의 명칭 우리나라의 학제는 저는 이제 분기형 학제로 썼어요. 근데 단선형 학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334제의 단선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기형 학제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학제의 명칭이 뭡니까? 현행 기본 학제는 6334의 단선형 학제. 이게 학제의 명칭이죠. 기본 학제의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년, 3년, 3년, 4년 이렇게 된 것이 기본 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원의 권리와 의무 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권리와 의무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에요. 자, 결론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결론에 들어갈 내용은 요약. 결론. 요약 및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시사점. 방향 제시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시사점 방향 제시는 2줄 정도 쓰는 건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말 못 쓰겠다 이러면 빼십시오. 근데 이제 저랑 함께 계속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결론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많은 답안지 속에 여기에 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답안지를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에 있는 그 시사점이나 방향을 제 답안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학적으로 모델링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글쓰기는 모델링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글쓰기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원래부터. 언제부터? 대학원 시절부터. 왜냐하면 교수님 글쓰기를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지도교수님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저희 지도교수님이 이제 글쓰기를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 글쓰기 연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 글 쓴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못 썼어요. 못 썼는데 너무 많이 혹독하게 연습을 시키니까 연습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좀 과거고 교육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 논문 쓸 때, 박사 논문 쓸 때 눈물 많이 흘리고 썼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 이제 논문 쓰고 하면서 글쓰기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첨삭해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술인데, 시험이 논술인데 글쓰기 모델을 안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학생들이 알아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아서 쓸 수 없습니다. 제가 글을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못 쓰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글쓰기를 배웠고 그 객관식의 형태로, 옛날에 교육학이 객관식 시험이었잖아요. 객관식 시험의 형태로 하나하나 외워서 1번 고르고 2번 고르고 하는 시험이랑 지금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샘플을 분명히 많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립니다. 꼭 필요한 게, 논술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첫째 교육학 지식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글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논술 글쓰기는 안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없이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해에는 운 좋아서 한 17점 받을 수 있어요. 그뿐이에요. 다음 해에는 12점 받습니다. 10점 받을 수도 있고 9점 받을 수도 있고. 점수의 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력이란 무엇이냐 하면 고정적으로 18점 이상 받는 게 실력입니다. 언제 시험을 봐도 18점, 19점, 20점 나오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학 때문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론이나 결론을 많은 선생님들이 무시하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럼 떨어집니다. 서론과 결론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떨어지는 길로 안내를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론, 결론을 잘 써야 하시고, 결론은 요약 플러스 결론이고, 결론은 시사점과 방향 제시입니다. 자, 그런데 방향 제시를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 요약만 하시는데 요약을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요약을 좀 길게 하시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그죠? 이게 마치 시사점을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요약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요약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사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간략한 요약이 들어있고 여기가 이제 시사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드리는 답안지에 많은 포커스들은 여기 시사점 방향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답안지를 드리는데 이 답안지들을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요약 플러스 결론 이렇게 돼 있고 많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도의 의미, 그쵸? 그 다음에 법칙의 의미, 이걸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만 막 외워서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주관식 답안지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제 기본서에도 가능하면 내용은 분량은 작지만 이제 의미라든가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의 의미,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이론의 의미 이런 것들이 주관식 답안지에는 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관식 답안지를 읽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렸던 이 이제 교육행정 답안지를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교육행정이 이런 거구나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화반 내용을 다는 완성을 못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마저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교육행정을 쭉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진도를 나가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0명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려고 해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도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웬만하면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행정의 의미를 조금 제 답안지를 보시고 이해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실 때는, 이야, 교육행정은 재밌는 과목이야.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숨을 좀 고르게 가다듬고 이제 쉬시고 오시는데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육행정 이론을 전체적으로 쫙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